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다는 느낌 혹시 자주 받으시나요? 거울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이 아랫배와 옆구리에 붙은 살들은 아무리 적게 먹어도 심지어 굶어봐도 좀처럼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나이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갱년기라 호르몬이 변해서 그렇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지난 30년, 40년간 쉼없이 일하며 쌓아둔 독소의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나이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독소를 씻어내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독소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가공식품 속의 수많은 화학 첨가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찌꺼기, 심지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미세먼지 속 중금속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젊었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간과 신장이 밤낮 없이 이 독소들을 청소해줍니다. 술을 마시고 밤을 새워도 다음 날이면 거뜬했죠. 하지만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도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과부하가 걸리면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50대, 60대가 되어 해독 능력이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이 독소들은 갈 곳을 잃고 우리 몸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지방세포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살 위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살들은 굶는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굶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근육부터 태우지, 독소가 가득 찬 이 지방창고는 절대 먼저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비상사태로 만들 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60대 환자분들을 뵐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원장님,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찝니까? 몸이 고장났나 봅니다. 라며 좌절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손을 잡고 말씀드립니다.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는 중입니다. 주인님, 이제 청소가 필요합니다 하고요. 물론 갱년기를 거치며 호르몬이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르몬 변화는 지방이 복부에 더 쉽게 쌓이도록 만들고 신진대사를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면 불이 더 빨리 번지는 것과 같죠. 바람, 호르몬, 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 불씨, 독소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씨를 끄는 일입니다. 즉,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독소는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비싼 해독 주스를 마시거나 특별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항상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밥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을 지치게 하는 4가지, 즉 술, 담배,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넷째, 단백질에 대한 집착,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우리 몸에게 스스로 청소할 시간을 주는 것, 바로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30년 묵은 독소를 씻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대, 60대에 반드시 성공하는 다이어트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시스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독소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액순환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상수도와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죠. 하지만 상수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수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이 매일 만들어내는 수많은 찌꺼기, 세포의 사체,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그 독소들을 청소해주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
림프 시스템입니다. 혈관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 배우라면 림프관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일을 멈추면 무대는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겠죠. 혈관과 림프관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혈관에는 피를 돌게 하는 강력한 펌프, 바로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잠을 자든 가만히 앉아있든 쉬지 않고 피를 돌립니다. 하지만 림프 시스템에는 이런 펌프가 없습니다. 림프액은 스스로 흐르지 못하고 강물처럼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하수도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이 펌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깊게 쉴 때, 하아 하고 크게 웃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여 걸을 때, 바로 그때 근육이 림프관을 짜주면서 림프액이 비로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림프를 순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 시스템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 관 곳곳에는 림프절이라는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독소 처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머니들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관문들, 예를 들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 주머니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소나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것들이 심장이나 뇌 같은 중요한 장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셈이죠. 우리가 50대, 60대가 되면서 가끔 임파선이 부었다고 말하는 것, 목이나 겨드랑이에 먹물이 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림프 주머니가 독소와 암세포들로 꽉 차서 부어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나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종종 이 신호 자체를 병으로 봅니다. 멍울이 잡히면 이거 혹입니다. 종양입니다. 암일 수도 있으니 떼어냅시다 하고 말이죠. 물론 악성 종양은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소가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 봉투를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온 집안에 흩어지겠죠. 림프절을 절제하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수많은 독소와 암세포들이 봉인 해제되어 림프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수술 후에 다른 곳으로 전이되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의 숨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림프 주머니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가 스스로 독소를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꽉 막힌 림프 주머니를 뚫어주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자연 사멸, 유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산화질소를 유일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약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효소를 가진 채소와 과일만이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의 핵심입니다. 앞서 우리는 몸속 하수도인 림프 시스템이 독소를 처리하며 이 림프를 깨끗하게 하는 힘이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소랑 과일만 먹고 살아야 합니까?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드러운 웃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의 즐거움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40년간 환자분들께 권해온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독의 황금 비율을 제안하려 합니다. 바로 7대3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는 살아있는 음식, 즉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공식품, 고기, 혹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70%의 살아있는 음식 이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효소, 엔자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도 이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바꾸는 일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효소는 아주 예민해서 42도가 넘어가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끓이고, 튀기고,
멸균하는 모든 가공 과정에서 효소는 모두 죽어버립니다. 요즘 홈쇼핑에서 효소 제품들 많이 팔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고 유통을 위해 살균, 멸균 처리를 거친 가루 속에 과연 살아있는 효소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길은 불을 대지 않은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뿐입니다. 이 70%의 살아있는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비로소 30%의 죽은 음식, 가공식품을 소화시킬 힘이 생기고 몸속 독소를 분해할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이 7대3의 법칙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을 예방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독소들이 5년, 10년에 걸쳐 우리 몸 어딘가에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세포의 돌연변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은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수천 개의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암에 걸리지 않죠. 왜일까요? 바로 림프 시스템을 포함한 우리의 면역체계가 이 암세포들을 매일같이 청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연사하신 분들의 몸을 부검해보면 여러 개의 암세포를 지닌 채 돌아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암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암을 지니고도 평화롭게 공존한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암세포 자체가 아닙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병원에서 분명 초기암이라 5년, 10년 생존율을 이야기했는데도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해 식사를 못하고 잠을 못 자면서 불과 몇 달 만에 몸이 무너지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 암보험을 더 드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비싼 약을 찾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내 몸의 면역 시스템, 즉 림프가 스스로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7알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알에 포함되는 음식들, 특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은 과연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이 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대3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3알에 몸에 좋은 기름을 포함시키려 합니다. 특히 지중해 식단이 건강하다고 알려지면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서너 숟가락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암을 예방한다고까지 믿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부러 기름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늘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은 낮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HDL, 이라도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줍니다. 콜레스테롤은 결국 기름 덩어리입니다. 동물성 기름이 혈관에 나쁘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업주의가 파고듭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이 좋습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하고 나면 정확히 다른 채널 홈쇼핑에서는 최고급 올리브 오일을 팔고 있습니다. 30대, 40대 때 바쁘게 일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했던 우리 50대, 60대들은 저거라도 먹어야겠다 는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그 기름을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기름을 과잉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모든 음식, 볶음 요리, 튀김, 심지어 나물 무침에도 식용유, 콩기름가 듬뿍 들어갑니다. 이 식용유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식용유 소비량이 늘어난 시점과 우리나라의 비만, 심장질환 인구가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 식용유의 원료가 되는 콩은 99.9%가 수입산 유전자 변형, GMO, 콩입니다. 피할 방법이 없죠. 우리는 이미 외식을 통해 가공식품을 통해 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기름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좋은 기름이라고 포장된 올리브유를 더 부어야 할까요? 이 논리는 정확히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어집니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 역시 약국을 운영하고 제 동료 약사들도 오메가-3를 팝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 최근에는 RTG 오메가-3까지 계속 진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전 세대 제품들에서 계속 부작용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를 먹는 것은 내 돈을 주고 정제된 기름 덩어리를 사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에서 추출하고 아무리 좋은 가공기술을 썼다 한들 그 기름은 이미 자연 상태의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소화 흡수하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기름은 우리 몸의 해독기관인 간과 콩팥 이처리,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출되지 못한 기름 찌꺼기들은 다 독소로 쌓이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일부러 내 돈 들여 좋은 기름을 찾아 드시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차라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고 근육이 빠져서 고기라도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헬스장에 갔더니 트레이너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남성분들에게 근감소증은 당장 와닿는 현실적인 걱정이니까요. 우리는 수십 년간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근육는 단백질는 고기, 마치 주입식 교육처럼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를 가루로 만든 분말 단백질, 심지어는 선양료 단백질까지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먹어야 근육이 생긴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이 하루에 고기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선생님, 하루에 고기 얼마나 드십니까? 여쭈어보면 기력이 없어서 1인분 150g은 억지로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흡수할 수 있는 고기의 양은 이 손바닥 한 줌, 약 60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양이죠? 60g을 초과해서 먹은 나머지 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 독소가 되거나 뱃살로 가게 됩니다. 둘째, 단백질은 꼭 동물성 식품으로만 섭취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콩에 단백질이 많다고만 알지 닭가슴살과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콩 22g에 들어있는 단백질량은 닭가슴살 170g에 해당되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콩과 같은 통곡물을 통해서도 근육을 유지할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 비싼 선양료 단백질 분말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유나 선양료에 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원래 송아지나 새끼 염소가 먹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모유에 든 단백질보다 300배나 강하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 열 처리를 하고 가공하는 순간 이 단백질은 완전히 변성되어 버립니다. 위가 4개인 송아지도 소화시키기 힘든 것을 한 번 더 가공해서 우리 몸에 넣는 것입니다. 이 변성된 단백질 가루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독기관인 간과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독소를 청소하느라 이미 지쳐있는 간과 콩팥에게 소화도 안 되는 단백질 찌꺼기까지 처리하라고 일을 더 시키는 셈입니다.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필요한 갓 태어난 아기가 먹는 모유의 단백질 구성 성분이 몇 %인지 아십니까? 단 7%입니다. 70%가 아닙니다. 7%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애초에 그렇게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백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그것을 태울 살아있는 효소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50대, 60대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칼로리라는 개념입니다. 헬스장에 가도 병원에 가도 심지어 우리가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이 칼로리라는 숫자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30분 뛰었으니 몇 칼로리를 태웠다. 이만큼 먹었으니 이만큼 운동해야 한다. 우리는 이 칼로리 계산법에 갇혀 다이어트를 수학 문제 풀듯이 접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면 오늘부로
칼로리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칼로리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칼로리는 물 1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측정한 실험실의 과학 용어일 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한 열량 기계가 아닙니다. 이 칼로리 계산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유 한 팩은 약 60칼로리입니다. 반면에 제로라고 쓰여있는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입니다. 자,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0칼로리인 콜라만 마시고 살면 우리는 건강해져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죠. 우유가 콜라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칼로리라는 개념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었을까요? 바로 100년 전 가공식품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자연의 음식이 아닌 공장에서 찍어낸 과자와 빵, 통조림을 팔아야 했던 식품 회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칼로리라는 과학적인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연식품과 똑같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칼로리라는 숫자를 보고 안심하며 빵과 초콜릿을 먹고도 내 에너지는 충분히 찼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칼로리 개념이 틀렸다는 증거는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먹방을 보십시오. 호리호리한 체구의 젊은 여성이 햄버거 20개를 먹고 라면 10봉지를 끓여 먹습니다. 칼로리 논리대로라면 그분들은 이미 엄청난 거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이 찌지 않죠. 우리는 그걸 그저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개그맨 김국진님은 하루에 김밥을 단 3쪽만 드신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골프를 엄청나게 치시는 분입니다. 골프는 엄청난 집중력과 육체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운동이죠. 만약 병원에서 말하는 남성 하루 권장 2000칼로리가 맞다면 김밥 3쪽, 약 100에서 150칼로리만 먹는 그분은 당장 쓰러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몸은 칼로리라는 숫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생명력, 즉 살아있는 효소와 미량 영양소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칼로리에 집착하며 음식을 저울질하고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우려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몸을 망칠 뿐입니다. 숫자에서 벗어나십시오.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로 우리 몸에 진정한 에너지를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도 들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앞서 칼로리라는 가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마시는 한 가지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우리 60대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아침을 깨우는 의식이고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의 중심이죠. 어떤 분들은 커피에 항산화 성분 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20대 은행원 시절부터 하루에 4에서 5잔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30대 때는 제가 직접 원두를 볶고 로스팅, 생산하고 납품하는 커피 사업까지 2년간 했습니다. 누구보다 커피를 사랑했고 커피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환자분들께 커피를 끊으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는 발암물질입니다. 우리는 커피콩이 원래 검은색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원래는 녹색의 콩입니다. 이 콩을 150도에서 200도가 넘는 고열로 태우는, 볶는 과정에서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것과 똑같은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커피 원두는 99% 이상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원두가 배를 타고 장시간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 독소, 마이코톡신가 생깁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는 이 발암물질과 곰팡이 독소로 범벅이 된 원두를 갈아서 심지어 로스팅 후 산패되어버린 기름, 오일까지 고압으로 압착해서 짜낸 농축액입니다. 이 산패된 식물성 기름이 우리 혈관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커피가 우리 몸의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부신은 우리 양쪽 콩팥 위에 모자처럼 붙어있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이 위기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상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커피에 든 카페인과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이 부신을 강제로 자극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각성 효과가 바로 이 비상 발전기를 쥐어짜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로 시동을 거는 습관은 매일 아침 우리 집 비상 발전기를 망치로 두들겨서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부신은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증상. 이것은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금단 증상이며 내 부신이 망가졌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긴 여성분들은 당장 커피부터 끊어보셔야 합니다. 원장님, 그럼 카페인 없는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일반 커피보다 더 해롭습니다. 제로 콜라가 더 해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 쏙 빼내기 위해서 공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화학용매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카페인을 피하려다가 그보다 더 무서운 화학첨가제 폭탄을 마시는 셈입니다. 술, 담배, 탄산음료, 그리고 커피. 이 네 가지는 우리 50대, 60대의 몸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믿어온 또 하나의 하얀 음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의 해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으니 이제는 커피와 함께 혹은 아침 대용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또 하나의 하얀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특히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칼슘이 많다고 알려진 우유를 매일 억지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까지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먹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우유를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조금 용기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구상에 5,000종이 넘는 포유류가 있지만 성장이 끝난 어른이 되어서 심지어 다른 종의 젖을 먹는 포유류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유가 자연의 섭리에 맞는 음식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 사실은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유에 든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카제인은 원래 위가 4개 달린 송아지가 소화시키도록 설계된 단백질입니다. 인간이 소화시키는 모유의 단백질보다 무려 300배나 더 강하고 질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공, 살균,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목장에서 갓 짜낸 우유가 아닙니다. 유통을 위해 고온에서 살균 또는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있던 영양소들은 파괴되고 설상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카제인, 단백질이 열에 의해 완전히 변성되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화시키기도 힘든 단백질이 10가지 바다 딱딱하게 변성된 상태로 우리 위장에 들어옵니다. 우리 몸은 이 정체불명의 물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충격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 변성된 카제인을 분해하기 위해 우리 몸은 몸속에 있는 칼슘을 뼈에서 빼내어 사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우유를 마셨는데 오히려 그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 내 뼈에 있는 칼슘을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낙농업계는 우유에 칼슘이 많다는 절반의 사실만 말하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당신의 뼈에서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는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유뿐만이 아닙니다. 우유로 만든 모든 유제품, 즉 치즈, 버터,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즈나 버터는 가공하는 과정 중에 곰팡이 독소가 생길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원장님, 그럼 요즘 유행하는 사냥류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똑같습니다. 사냥류도 본질은 카제인, 단백질이며 그것을 가루로 만드는 순간 이미 단백질은 완전히 변성된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는 만성피로 혹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비염이나 아토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다른 것을 찾기 전에 딱 3주만 우유와 모든 유제품을 끊어보십시오.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음식이 아닌 것들로 몸을 망가뜨리면서 또 다른 약으로 몸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가 우유와 커피처럼 좋다고 믿어왔던 것들의 배신을 이야기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이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음식으로 다 못 채우니까 그래도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챙겨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 약국 선반에도 수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 동료 약사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말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이 교묘한 단어는 마치 국가, 식약처가 그 안정과 기능을 보증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약회사들의 거대한 로비와 마케팅이 만들어낸 합법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첫째, 종합 비타민 E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 젊었을 적에 센트룸이나 아로나민 골드 같은 종합 비타민 한 통 안 드셔본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TV에서 종합 비타민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수십 년간 추적 연구를 해본 결과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조용히 덮고 이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종합 비타민이 안 좋으니 따로따로 드세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을 따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둘째, 그 어떤 의사나 약사도 이 약들의 상호작용을 모릅니다.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5에서 6가지 영양제와 고혈압약, 당뇨약을 한꺼번에 먹었을 때 그것이 우리 간과 콩팥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독소를 만들어내는지 아는 의사나 약사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연 비타민이라는 말에도 속습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유래한 성분이라도 그것을 알약이나 가루로 가공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연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간과 콩팥이 해독해야 할 화학물질일 뿐입니다. 셋째, 우리가 느끼는 효과는 플라시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먹고 피곤한 게 싹 사라졌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위약 효과, 즉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가루를 약이라고 믿고 먹어도 우리 몸은 좋아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만 먹어도 몸이 반응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와 과일을 이것이 내 몸을 살린다고 믿고 먹으면 우리 몸은 얼마나 더 놀랍게 변하겠습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요? 모유에는 비타민 D가 없습니다. 아기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0분, 얼굴에라도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홈쇼핑에서 1년치 영양제를 10만원, 20만원 주고 사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2만원짜리 유기농 귤 한 박스를 사서 온 가족이 살아있는 비타민을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장에서 왜 비싼 돈을 주고 산 영양제들이 때로는 우리 몸을 망치는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약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약국 선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 앞 시장과 마트에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가 700만 년간 먹어온 이 완벽한 음식이자 약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과일은 당이 많아서 혈당 올린다던데요? 채소랑 과일은 섞어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속 쓰리다고 하던데요? 오늘 저는 이 잘못된 신화들을 하나씩 깨뜨려야겠습니다. 이 신화들은 대부분 가공식품 회사와 제약회사들이 그들의 죽은 음식과 약을 팔기 위해 만들어낸 상업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첫 번째 신화, 과일은 식후 디저트로 먹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식사 후에 과일을 내어오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소와 과일은 위장에 들어가 30분이면 소화되어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먹은 밀가루 음식, 빵, 면은 3에서 4시간, 고기는 7에서 8시간, 라면 같은 유탕면은 12시간 이상 위장에 머무릅니다. 이미 위장이 고기와 밥으로 꽉 막힌 교통체증 상태인데 소화가 가장 빠른 과일이 그 뒤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한 채 그 뜨거운 위장 속에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썩는 것입니다. 이때 가스가 차고 신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린 것입니다. 이것은 과일 탓이 아니라 순서를 잘못 맞춘 우리 탓입니다. 몸이 제발 이렇게 먹지 마세요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신호를 소화제나 위산억제제로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만성적으로 소화제를 달고 살면 결국 위장이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위암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반드시 식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화, 과일의 과당은 설탕과 같아서 위험하다. 어떤 의사들은 과일을 먹는 것이 설탕 몇 스푼을 퍼먹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무지입니다. 과일에 든 천연 과당과 음료수나 과자에 든 액상 과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속의 과당은 수천 가지의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그리고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미량 영양소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이 영양소들이 서로 작용하며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조절해줍니다. 만약 과일의 당이 그렇게 독성이었다면 과일을 주식으로 삼아 진화해온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전에 이미 멸종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화, 채소와 과일은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저는 제게 이렇게 묻는 환자분들께 되물어봅니다. 따님, 혹시 손자에게 피자 사주십니까? 피자에는 토마토, 과일, 밀가루, 곡물, 치즈, 유제품, 고기, 단백질, 가 다 섞여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드십니까? 1급 발암물질인 햄과 소시지, 라면, 사리, 가공 밀가루, 가 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1급 발암물질이 섞인 것은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효소들이 섞이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뇌당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음식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섞어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0개가 넘는 장을 거쳐오면서 우리 몸을 살리는 7대3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7알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3알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자는 아주 현실적인 원칙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건강은 음식과 마음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는 이 황금 같은 7대3의 법칙을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적용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7대3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60년간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을 써본 기억이 아득할 겁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조금 여유가 생기셨다면 이 법칙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내 시간의 7알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리고 3알만 가족, 손주, 지인들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고 건강해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제발 손주가 어느 유치원에 가는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 접어두시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가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7대3 법칙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에 100% 의존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나누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7알은 내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에 두십시오. 그리고 3알만 병원과 약에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의사도, 약사도, 제약회사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50년, 60년간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의 몸 안에는 그 어떤 약보다 강한 치유력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7대3 법칙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사모으는 소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해보는 겁니다. 여태껏 10을 소비했다면 이제 3을 줄여칠만 쓰십시오. 이 나이가 되어 정말 그 명품 가방이 그 큰 차가 내 지위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력과 과소비는 끝이 없습니다. 3을 줄이는 순간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눔의 7대3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법칙에서 아낀 그 3알의 돈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해야지, 봉사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60대에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인간은 남을 도울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정신과 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몸이 힘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프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음가짐의 7대3 법칙입니다. 7알은 해야 할 것, 3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7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호흡과 명상, 채소 과일식, 매일 30분 햇볕 쬐기, 그리고 맨발로 흙을 밟는 운동입니다. 버려야 할 3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트레스, 욕심, 그리고 집착입니다. 이 7가지를 채우고 3가지를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마지막 당부의 핵심입니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리며 목소리가 한층 더 느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 몸속 독소의 정체부터 잊혀졌던 림프 시스템, 7대3의 법칙, 그리고 커피와 우유의 불편한 진실까지.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복잡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제 주변에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술, 담배, 커피, 고기를 즐기면서도 80세, 90세가 넘도록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유쾌하게 사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마음이 편한 분들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발암물질인데 이거 먹으면 안 걸리는데 하며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저 참 맛있다, 고맙다 하며 즐겁게 드실 뿐입니다. 반대로 유기농 채소와 과일만 골라 드시면서도 늘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랑 섞어 먹어도 되나? 저 유튜브에서는 이게 독이라던데? 하며 온갖 정보에 중심이 흔들립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은 그 마음을 따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충만하면 설령 가공식품이 들어와도 우리 몸은 그것을 해독해낼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기농 사과조차도 내 몸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모든 지식은 여러분을 옥죄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더 믿고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그 작은 실천이 음식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그니처 작별 인사.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